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라이 단독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 계속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끝까지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뭘 해도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나도 지금 이게 엄청나게 재미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랑 지식을 습득하는 거랑은 별개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재밌으면 습득이 더 쉽긴 하겠지. 근데 재미없다고 해서 습득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 자,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갈 건데, 이번 영상은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 1부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1부 마무리하는 영상으로 할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인간을 고립시키는 것은 철학이다. 여기 나와 있죠? 철학 덕분에 인간은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너는 죽을 테면 죽어라. 나는 안전하다고 중얼거린다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이제 여기부터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줄 부분부터는 갑자기 미개인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미개인에게는 이와 같은 훌륭한 재능이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혜와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인류 최초의 감정에 경솔히 몸을 내맡긴다. 본능에 몸을 맡긴다는 거고, 농민들이 소란을 부리거나 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모여드는 것은 하류층만 모여들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은 슬쩍 외면을 한다. 싸움을 말려서 신사분들이 서로 살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거리의 아낙네들이다. 아주 편견 가득한 잡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정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것은 각 개인이 자기의 활동을 조절하고 종 전체의 상호 보호에 협력하는 것이 분명하다. 동정이라는 감정이 종 전체 상호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도 그를 도우려고 나서는 것은 바로 동정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법률과 풍속과 미덕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동정이며,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는 누구나 거역하려고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요 정도 부분까지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장한 모든 미개인이 어딘가 밖에서 자기의 생활 물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연약한 어린이나 병약한 노인들이 애써 손에 넣은 생활 물자를 빼앗으려는 엄두조차 내지 않는 것이 동정이다. 남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라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합리적인 정의에 저 숭고한 경륜 대신에 그다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그보다 더 유용한 저 자연의 선에 대한 또 하나의 경륜, 타인의 불행을 되도록 적게 하고 그대의 행복을 주려라. 이러한 것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품게 하는 것이 동정이다. 자, 모르겠어요. 내 행복을 줄이는 게 동정인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컨대 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경륜과는 별 관계가 없더라도 인간이 악을 행하였을 때 느끼는 혐오감의 원인은 정밀한 이론 속에서보다 오히려 자연의 감정 속에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을 행했을 때 느끼는 혐오감이 자연적인 감정이라는 거네. 이성에 따라 덕을 얻는 것은 소크라테스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인류의 이제 보존이나 인류의 보존이 이제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추리에만 의존해 있었더라면 인류는 벌써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 악을 행했을 때 혐오스러운 것은 이론보다도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혐오감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 지가 악을 저질러 놓고. 그래서 이렇게 추리에만 의존해 있었으면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동정심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인류가 아직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정념과 대단히 유효한 자제력을 가진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사악하기보다는 이제 야성적이며 타인을 해치고 싶은 마음보다는 타인에게서 입을지 모르는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데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으므로 위험한 분쟁에 휩쓸릴 우려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 아무런 교섭도 없었다. 따라서 허영심도 존경심도 높은 평가도 경멸도 모르고 지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의 것과 자기 것이라는 관념이 전혀 없었고 정의에 대한 참된 관념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폭행을 당할지라도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라고만 생각했지 처벌해야 하는 부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돌을 던지면 덤벼드는 개처럼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경우는 별도로 치고 보복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싸움은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라도 있지 않는 한 피를 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은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더욱 위험한 일이 한 가지 머리에 떠오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거의 살아있는 생 부처와 다름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얘기하는 게 이 당시에 이제 유효한 자제력을 가지고 활발하지 않은 정념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정념 속에는 서로 이성을 그리워하는 불타는 정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장애를 물리치며 본래는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면 인류를 파멸로 인도하기에 알맞다고 생각될 만큼 무서운 정념이다. 이 이성을 그리워하는 불타는 정념이 결국에는 이제 원래는 종의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너무 지나치면 어떻다? 인간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무섭다는 거죠. 이 방자하고 포악한 격정에 사로잡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억제할 줄도 몰라서 날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색정을 위해 싸운다면 인간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인간들 많잖아, 오늘날에도. 그죠? 우선 정념이 격하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정념이 날마다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있는 무질서와 이런 범죄들이 이 점에 대한 법률이 불충분함을 이미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한 무질서가 법률 자체와 함께 생긴 것이 아닌지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법률이 생기면서 동시에 없었던 무질서가 갑자기 생겨났다? 글쎄, 왜냐하면 그 경우에 만일 법률이 그런 무질서를 억제할지라도 그 법률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그러한 법률이 없으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해악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지 마치 애초에 이런 범죄라던가 이런 것들이 뭔가 존재하지 않고 무질서라는 것도 없었는데 법률이라는 것이 생겨남으로써 이름을 갖다 붙임으로써 범죄가 되고 악이 되고 형벌을 내려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서 구체화됐다. 정이 내려졌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무슨 이거 김춘수 시인의 무슨 꽃도 아니고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나에게서 의미가 생겼다 이런 거야? 아무튼 이것도 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선 연애 감정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구별하도록 하자. 연애 감정 속에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성욕하고 사랑하고 구별하자는 거야? 육체적인 것이란 이성끼리 서로 결합시키는 바로 일반적인 욕망이다. 떡치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정신적인 것이란 그 욕구를 결정하여 그것을 주로 유일한 대상에 고정시키거나 적어도 그 선택된 대상을 위해 고도의 정력을 욕구에 쏟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고 뭘 해도 손에 안 잡히고 이런 거 얘기하겠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인 것이란 사회적 관례에서 생기는 인위적인 감정으로 부인들이 자기의 지배력을 확립하고 본래 복종해야 할 성을 우위에 두기 위해서 이 감정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교묘히 찬양한다라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야, 이 부분은 약간 오늘날의 여우 같은 년들한테 좀 보여주면 참 좋을 만한 내용이네. 뭔가 거울로 비춰주는 느낌이잖아. 그 인간들의 행동을. 그지? 이 감정은 미개인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어떤 가치 또는 미의 관념과 미개인들은 전혀 행할 수 없는 비교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거의 무가치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여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점을 악용해가지고 교묘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미개인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 미개인들도 미개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남성보다 우위에 서려고 어떤 성적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이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추상적인 관념을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심정이 이와 같은 관념을 적용함으로써 무의식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탄이나 연애 감정을 품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루소가 말하는 미개인 즉 자연인은 어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화되어 있는 관념 같은 것조차도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디스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동시에 이런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그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예찬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참 묘하게 글을 썼어요. 그죠? 자, 그는 이제 자연이 그에게 심어준 성격에 따를 뿐이며 자기가 얻지 못한 취미에는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여성이면 누구나 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소가 무작정 이렇게 미개인들을 야만인이다, 한심한 인간이다, 어리석다라고 깠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띄워주고 어느 부분에서는 낮추고 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야. 완전 밀당의 고수네 완전. 연애의 생리적인 욕구만을 느낄 뿐 감정을 격화시키거나 어려움을 무릅쓰는 저 사랑의 선택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행복한 사람들은 심한 애욕을 그다지 자주 강하게 느끼지 않으면서 서로 싸우는 일도 드물고 싸우더라도 그다지 잔인한 국면으로 이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서는 심한 해악을 미치는 상상도 미개인들의 마음에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치정관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빌어먹을 사건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뭔가 남성 여성의 어떤 그런 성의 구분을 떠나서 여성을 사회에서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자가 내 여자고 내 여자가 네 여자가 되니까 딱히 그거에 대한 어떤 질투나 소유욕을 딱히 유발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족장이나 부족장 같은 사람들이 전체 남자 여자를 통제하니까 뭐 내가 결혼한 여자가 뭐 우리 부족장이랑 같이 잠을 자고 오던 부족장에 애를 낳던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서로 남녀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칼로 찌르고 고소하고 이런 내용이 팽배한 오늘날의 사회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약간 그런 스파르타적인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을 준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오늘날에는 실현이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는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각자는 조용히 자연적인 충동을 기다리면서 열광하기보다는 차라리 쾌감을 느끼면서 상대에게 비자발적으로 그냥 몸을 내맡긴다. 욕구가 충족되면은 욕망은 자연히 해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정념과 마찬가지로 연애도 그토록 인간에게 많은 재앙을 가져오게 만드는 저 격렬한 열광 있죠. 그런 것들을 사회 속에서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 이거는 나도 그런 것 같다. 미개인은 그 야수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 사욕을 거듭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견해가 경험에 위배되는 만큼 더욱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미개인이라고 해서 서로 죽이기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현존하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현재까지 자연 상태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민족인 카리브인들은 언제나 이 연애 감정이 더욱 활발히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기후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매우 평온하며 연애 감정 때문에 질투를 느끼는 일도 매우 드물다는 예만 보더라도 더욱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어떤 동물들은 암컷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컷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바람에 언제나 보금자리가 피투성이가 되는가 하면 봄에는 숲속에서 수컷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자연이 양성의 상대적인 힘 속에서 인간의 사이에 그것과는 다른 관계를 분명히 설정해 놓은 종은 제외시키고 논해야 된다. 그러므로 숱하게 싸움으로부터 귀납된 결론은 인류에게는 맞지 않는다. 인간이 이렇게 뭔가 서로 성선택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거랑 또 숱하게 싸움이랑은 또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뭐 숱하기 뭐 어떻게 암컷을 차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종에 있어서 수컷의 수에 비해 암컷의 수가 아주 적거나 암컷이 일정 기간 외에는 수컷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투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그죠? 이 제2의 원인도 결국은 제1의 원인에 귀착된다. 왜냐하면 가령 어떤 암컷이든지 1년 동안에 겨우 2달 동안만 수컷에 접근을 허용한다면 암컷의 수는 수컷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짝짓기 기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짝짓기 개체를 할 수 있는 그 수가 암컷의 수가 수컷에 비해 월등하게 적다면은 완전히 그냥 개 불지옥이 펼쳐진다는 거야. 서로 그냥 짝짓기 하려고 그냥 찢어 발긴다는 얘기죠. 루소의 얘기는. 그런데 이 두 경우에 어느 쪽도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간은 대체로 남성의 수보다 여성의 수가 많고 발정기라는 게 없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죠? 미개인들 사이에서도 여성이 다른 종의 암컷처럼 정렬의 시기와 거부의 시기를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몇몇 동물들 사이에는 종 전체가 동시에 흥분 상태에 들어가므로 공통의 열광과 소란과 무질서와 투쟁의 한때가 찾아온다. 이것은 연애가 결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류 사이에서는 절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다. 제가 말한 게 바로 이거죠. 그러므로 어떤 동물이 암컷을 손에 넣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일이 자연 상태 속의 인간에게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것도 맞아. 인간이라면 발전기가 있진 않단 말이야. 그리고 설사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쟁을 함으로써 다른 동물이 파멸되어 버리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쟁에서 오는 손해는 사회 속에서보다 자연 상태에서 훨씬 적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 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제 이 제2부를 향해 가면서 점점 맞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왜 불평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2부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것 같아. 밑밥을 너무 많이 깔아가지고, 미치겠네, 근데. 자, 특히 아직 풍기가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기 때문에 연애하는 남자의 결투나 살인 그 밖에 더욱 잔인한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영원한 정절의 의무를 다만 간통하는 자를 만들어내는데 유용할 뿐이다. 정절의 의무라는 게 정조와 명예의 법률 자체가 필연적으로 음탕을 조장하고 낙태를 증가시키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하다.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너무 성적으로 억압되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많은 성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나요. 정조와 명예의 법률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더 간통하는 맛이라던가 남의 여자를 취하는 맛이 짜릿하잖아. 그지?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결론을 내려보자. 미개인들은 숲속을 헤매며 기술도 없고 언어도 집도 없다. 전쟁도 하지 않고 동맹도 맺지 않을 뿐더러 동포의 도움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을 조금도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아담과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딱 요 문장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개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아담과 같은 상태라면 동맹, 전쟁, 도움 다 필요 없어. 해치지도 않아. 맞는 말이야. 근데 미개인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원시적인 사회에 이루면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에 의존하면서 부족 간의 경계가 나눠져 있는 상태라면 도움, 이런 뭔가 피해, 이런 것을 입지 않는다? 요청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밥 먹듯이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개개인을 판별조차 하지 않는 미개인들은 자족적이며 극히 사소한 정념에 따를 뿐 자기가 처한 경우에 알맞은 것 외에는 어떤 감정이나 지식이나 욕망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루소가 얘기하는 핵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는 자기의 참된 욕망만을 느끼고 눈으로 보아가지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 외에는 다 무시해버렸다. 그의 지성은 허영심과 마찬가지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우연히 어떤 발견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 자식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미개인이 그 발견을 남에게 전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되니 기술은 발명자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것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기술이 전승될 수 있었어. 왜? 인간의 행동과 그때 음성 언어를 썼든 뭘 썼든 간에 어쨌든 지식을 축적시키고 진보시켰기 때문에 결국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던 거라서 안 그랬으면 다 그냥 공룡처럼 멸종해버렸기 때문에 기술이나 어떤 발견을 남에게 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루소의 이러한 견해에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로 봤을 때. 교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진보도 없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세대가 이어져갈 뿐이었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어떤 방식으로도 교육을 했었어. 그리고 각각의 세대는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므로 하고 많은 세기가 초기의 원시적인 상태 속에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종은 늙어버렸는데 인간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그대로였다. 내가 이와 같은 원시 상태의 가정에 대해 이처럼 길게 언급하는 것은 오랜 오류와 뿌리 깊은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 불평등이 설사 자연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근대 저술가들이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가를 참된 자연 상태의 화면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원시 상태의 가정을 왜 얘기하냐고? 설사 불평등이 자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불평등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그리고 루소도 나중 가서는 불평등이 자연적인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구별하는 차이 가운데서 몇몇은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그것은 단순히 관습 속에서 사람들이 채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의 산물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무엇이? 인간을 구분하는 차이가 관습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므로 강한 체질이냐 약한 체질이냐 이로 말미암아 힘이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은 최초의 체질에서 비롯된다기보다 오히려 육성 방법에 따라서 그게 엄격한지 유약한지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력도 어떻게 된다? 사회적 산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교육시키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은 교양이 있는 정신과 교양이 없는 정신 사이의 차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전자 사이에도 교양이 비례하며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거인과 노인이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두 사람 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디뎌 놓을 적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의 여러 계급을 지배하고 있는 교육과 생활 양식의 놀라운 다양성을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하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물이나 미개인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단순성이나 획일성과 비교한다면 인간과 인간과의 차이가 자연 상태에서는 사회화 상태에서보다 훨씬 적으며 아울러 자연의 불평등이 인류에게 있어서는 제도의 불평등에 따라 한층 증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저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불평등이 더 심화된 건 맞아. 그러나 자연이 인간에게 혜택을 베풀어 줄 때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베푼다고 할지라도, 특히나 자연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미개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관계도 허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도 남을 희생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A라는 어떤 미개인이 B라는 미개인보다 자연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아서 우람한 신체와 뛰어난 외모를 가졌어. 근데 이것이 서로 상호관계를 하지 않는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라면 그가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언정 그게 남을 희생시킨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겠는가 이거네. 연애가 전혀 없는 곳에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지와 재치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고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책략이 필요하겠는가. 나는 언제나 강자는 을에 약자를 억압하기 마련이라고는 말을 듣고서 있다. 그러니까 강자는 항상 약자를 억압한다는 말을 들어왔다는 거죠, 루소가. 근데 이제 여기서 억압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자가 폭력을 통해서 상대를 지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만 그 주먹에 굴복하게 되고 한탄하면서 시달림을 받게 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미개인들 사이에선 찾아볼 수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주먹에 이제 힘에 의거해서 굴복시키고 한탄하게 시달림 받게 만드는 게 미개인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도 안 되죠. 그들에게는 복종과 지배가 무엇인지 이해시키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아니야,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남이 따온 과일이나 잡아온 먹이, 은신처인 동굴을 빼앗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빼앗을 수 있고 남이 가져온 과일을 잡아온 먹이를 자기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 주먹에 굴복시키는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잡아온 이런 음식이라던가 생계 수단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상대방한테 주는 인간이 어딨어? 아무리 원시인이고 아무리 뭐 호모 에렉투스건 뭐 피테쿠스건 간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자,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남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게다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주종관계의 사슬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얘기하죠. 사유재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니와 나의 계급이 있기 때문에 결국 폭력이라든가 억압 같은 이러한 오늘날의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원시 상태에서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친구다 이거야. 다 같이 평화롭다. 홉스가 얘기하면은 좆가라는 소리 길게도 얘기하고 앉아있네 라고 아마 루소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한 나무에서 쫓겨났다면 다른 나무로 옮겨가면 그만이다. 자연은 풍부하다 뭐 이런 얘기네. 그죠?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네. 어떤 장소에서 괴로움을 당하다 못해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데 그것을 누가 방해하겠는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누가 방해하겠는가? 나보다 힘이 강하고 게다가 상당히 타락하고 게으르며 사납기까지 한 사나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생활재료를 제공하라고 강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잠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자는 동안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나를 자기에게 꼼짝없이 메어두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망치거나 그를 잡아 죽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피하려고 하는 고통이나 그가 나에게 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자진해서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결국 내가 저 자식을 억압하면 저 자식은 나한테 복수할 거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안위와 나의 고통을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는 상대를 억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논리인데 말이 안 되지. 애초에 힘에 있어서 역학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면 상대는 나한테 고통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전제를 깔리고 그리고 상대를 억압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의 경계가 잠시나마 해이해지거나 뜻하지 않은 소리에 얼굴을 돌리기라도 하면 나는 재빨리 숲속으로 330보쯤 뛰어갈 수 있다. 그리하여 나를 얽어맨 사슬은 끊어지고 그는 두 번 다시 나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웃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그죠?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주종관계라는 것은 어떻다. 사람들의 상호 의존과 그들을 결합시키는 서로의 욕구가 있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야. 욕구가 없어도 주종관계는 그냥 성립되는 거야. 그냥 주인의 입장인 새끼가 그냥 일방적으로 성립하는 게 주종관계라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미리 그를 다른 사람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두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글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지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이렇게 자신이 처한다라는 거 있죠.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처지라는 거네. 글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는 누구나 구속에서 떠나 자유의 몸이며 강자의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불평등은 자연 상태에서는 겨우 느낄 수 없으며 거의 못 느낀다라는 거죠. 불평등은. 그리고 그 영향도 거의 뭐라고요? 무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했으므로 이제부터는 불평등의 기원과 발전을 인간 정신의 연속적인 진보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루소가 드디어. 그 길고 긴 개떡같은 재미없는 얘기를 실컷 짓거린 다음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그리고 자기 완성 능력이나 사회적 미덕 그 밖에 자연인이 잠재적으로 받은 여러 능력이 자체만으로 발전할 수 없고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적인 원인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원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러한 외부적인 원인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에는 인간의 종을 손상시킴으로써 이성을 완성하고 인간을 사교적으로 만듦으로써 사악하게 하여 마침내는 인간과 세계를 까마득한 출발점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점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우연을 고찰하여 결합시켜야 한다. 이 중간에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좀 늦게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데 불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연 상태에서는 불평등이 거의 없다는 거야. 왜 없다는 건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주종관계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주종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강자의 법률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코 일어날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인간은 원시 상태에 영원히 머물렀을 텐데, 그런데 인간이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서로 이제 뭐 사회를 이루면서 우연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종을 이런 방식으로 원래 자연의 상태로부터 손상시켰다는 거야, 루소는. 그래서 이성을 완성시켰고 사교적으로 만들어서 사악하게 됐다라는 거야. 원래 있었던 그래서 인간 순수 본연의 세계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살펴보겠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술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은 형태를 달리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추측 말고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측은 그것이 사물의 본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개연성 있는 것이며 진리의 발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때 논거로서 존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추측을 통해서 내가 연역하려고 하는 결론은 단지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확립한 여러 가지 원리에 따르는 한 같은 결론을 제공하지 않는, 또 내가 그것으로부터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른 체계를 만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써 다음 문제들을 논하지 않는 데 대한 충분한 변명이 될 것이다. 사안의 진실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풀릴 것인가 하는 점과 아주 사소한 원인도 끊임없이 작용하면 놀라운 힘을 미치게 되며 어떤 가설은 사실과 같은 정도의 확실성을 부여받을 수 없는 한편 그것을 파기할 수도 없다는 점,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이 현실적으로 주어지고 그것이 알 수 없거나 그러리라 간주되고 있는 일련의 중간적 사실에 따라 연결되어야 하고 그것을 연결짓는 사실을 제시해야 할 때, 역사가 있는 경우에는 역사의 범주 속에서 역사에서 풀 수 없을 때는 철학의 범주에서 그것과 같은 목적에 이를 수 있는 유사한 사실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 끝으로 여러 가지 사안의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소수의 각기 다른 분류로 사실을 축소시키는 유사성의 영향에 대한 점이다.
자, 이런 논점들이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그것을 고찰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정리된다면 나로서는 그것으로 만족이다. 야, 너는 만족했겠지. 루소 너는 만족했는데 이걸 읽는 우리들은 씨부랄 언제 자연 상태에서의 이점과 사회화 상태와는 다른 그런 인간 본성의 순수성을 얘기하는지 눈깔 빠지도록 지금 보면서 읽고 있었단 말이야. 루소 이 새끼 이거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래도 뭐다?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읽고 있다? 하기 싫은 거랑 귀찮은 거랑 지식을 습득하는 거랑 뭐다? 제가 뭐라 그랬죠? 별개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끈기 있게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시작될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 2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읽는 거. 그래도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 2부가 끝이니까 2부까지 마무리 다 지어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루소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2부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